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의 횡보세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올해 고점이 2450포인트 정도였죠. 근데 그게 이제 8월 중순쯤에 기록했던 거고, 지금이 한 2350 정도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을 지금 한 2달째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코스닥 올해 고점이, 근데 코스닥은 이제 8월이 아니고 9월 들어와서 고점이었는데, 그때 930포인트 정도 하다가 고점이 지금은 한 830포인트 정도로, 이것도 뭐 좀 떨어져서 계속 어떻게 보면 8월 이후로 횡보세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올라가거나 뚜렷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유가 뭘까요? 1번 뭐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좀 횡보세거든요. 그러니까 7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의 가장 큰 동력은 각국의 재정 지출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나눠주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랬죠. 뭐 주당 실업수당 $600씩 나가고 하면서 이 선진국의 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제의 3분기 회복을 끌고 간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언택트 중심의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오래된 가전을 새로 바꾸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그런 자료도 내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회복세 각국에 굉장히 좀 불균등하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를 보니까 선진국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특히 ICT,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 기술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회복은 빠르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인도나 이런 많은 나라들 보니까, 또는 관광에 의존하거나 내수에 의존했던 신흥국의 경우에는 회복의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핵심이 이제 미국이 지난 3월 달 이후로 소비하라고 돈을 풀어뒀던 그것이죠. 근데 그게 7월 달에 한도가 끝나고 8월 달부터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책 뭐 통과된다, 뭐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해왔습니다만,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경기 부양책은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앞으로 48시간 이내 경기 부양책 통과시키거나 안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합시다, 뭐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사자인 재무장관은 또 해외로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선거 끝나고 나면 할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나오거나 이런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세를 보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죠. 때문에 주가가 횡보세를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뭐 일방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이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주가가 횡보세가 8월 이후 또는 9월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같이 동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한국 시장이 좀 더 약한데, 요거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과 유동성. 유동성 측면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리한 거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아직까지 좀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공매도가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가봐야 아는 일이고, 근데 유동성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것들은 뭐 좀 이제 지금 유동성보다 유동성이 악화되지 않겠는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대주주 요건 강화, 이게 있겠죠. 뭐 연말에 대주주가 지금은 이제 10억 이상 투자를 하면 대주주라고 보는데, 주가가 올해 오른 데다가 이게 한도가 3억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개인들 사이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뭐 중앙은행이 계속 돈 풀겠지, 뭐 그러면 옛날에 돈 풀어가지고 집값 올라간 것처럼 지금도 계속 돈 풀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집에 대출을 줄여놨으니까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잘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게
주식 같으면은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가령 뭐 1929년 대공황부터 해서 이 주가 폭락이 경제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줬을 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 주식 투자 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슈. 사실 뭐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거는 만약에 빌려서 한 돈이 아니면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사실 뭐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판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벌었던 것이고, 비싼 가격에 샀는데 낮은 가격으로 이게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여윳돈이면 지나다 보면 또 올라가겠지 하고 지나다 보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실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평가손으로 돈을 좀 잃은 상태긴 하지만 이분도 시간 지나면 다시 뭐 회복을 하겠죠. 근데 돈을 빌린 거면 이거는 말이 달라집니다. 돈을 빌린 거면 번 사람이 있겠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잃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돈을 빌렸다.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막 일으키면 부도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요. 개인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뭐 투자기관들이 이런 행동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가령 리만 사태 같은 게 그런 것이죠. 그냥 돈 벌고 잃고 한 거면, 여윳돈으로 한 거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리만도 은행이다 보니까 거의 자기 자본금의 10배 이상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모기지 채권, 흔히 말하는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를 잔뜩 샀다가 이게 손실을 보면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돈을 빌려서 했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 상당히 신경을 써서 봅니다. 부동산은 또 다르죠. 부동산은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게 돈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소득으로 꾸준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식시장에 돈을 빌려서 신용대출 뭐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다들 어느 나라든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최근에 그래서 신용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뭐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뭐 연말까지 월에 2조 원으로 뭐 그 스스로 이제 자율 규제하겠다, 그리고 신용대출의 금리도 높이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유동성의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던 믿음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고, 펀더멘탈은 많은 분들이 한국 기업들이 수출이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들이 삼성전자 실적 봐라, 이게 실적이 잘 나오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환율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환율이 지금 1140원 정도 하는데 환율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나 또는 여기서 머물러 버리게 되면 실적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환율이 지금 1140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1240원 할 때 비해서 거의 한 10% 가까이 떨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출한 금액은 1달러 팔아가지고 1240원으로 장부에 기재할 것이냐 1140원으로 기재할 것이냐의 차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이제 1대1로 바로 걸려들지는 않습니다만 뭐 기업들이 환해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그렇게 딱 바로 실적이 환율만큼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실적의 증가라고 하는데 환율이 작년보다 올해 2분기, 3분기까지 올라가 있었던 게 있거든요. 이게 반영이 돼서 실적도 증가했는데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 환율 부분만큼 개선됐던 실적이 다시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실적의 개선세라고 하는 게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이 들어가면서 한국 시장이 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 더 약세예요. 근데 이게 그 매수의 기회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초부터 주가 상승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한국의 코스피가 지금 연초 이후로 한 7%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한 24% 정도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사실 미국의 그 S&P 500 주까지 미국 전체를 다 총괄해서 제일 큰 500개 기업, 그게 뭐 테슬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큰 기업들은 그게 나스닥이든 아니면 다우 종목이든 다 들어가 있는 게 S&P 5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라고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7%, 8% 정도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물론 나스닥은 한 30%씩 올랐죠. 거기 보면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은 뭐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또 중국도 보면 중국의 대표 지수를 이제 CSI 300, 그러니까
뭐 저기 중국 내에서 두 개의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서 각각 큰 종목들을 뽑아서 300개 모아놓은 게 CSI 3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하고 션전 지수를 여기서 큰 종목들을 다 집어넣는 것이죠. CSI 300으로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한 17% 올랐어요. 그렇게 보면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나라들 빼고 나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빼고 나면 대부분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니케이 225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전 세계에서 다우존스 지수하고 니케이 225하고가 두 개가 좀 특이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변화는 코스피에 좀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만큼 가중해서 지수를 산정하는데 다우존스나 니케이 225는 특이하게도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시가 비중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 평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종목도 많고 하다 보니 이게 전반적인 일본 주식시장 상황하고 괴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 주식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뭐 미국의 S&P 500 이런 식의 대표 지수는 사실 토픽스라고 하는 건데 도쿄 증권거래소 뭐 주가 지수 뭐 이런 건데 그 토픽스로 보게 되면 올해 들어와서 한 마이너스 5% 정도가 됩니다. 일본이 한 마이너스 5%. 유럽은 더 심하죠. 이게 스톡스 50, 그러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종목 50개 정도를 넣으면 거기는 사실 은행 비중이 커요. 이게 유럽이 아무래도 좀 올드한 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해서 손실 볼 위험성도 커지고 은행이 굉장히 심하게 악화가 됐고 그다음에 자원 개발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중남미에 투자한 그런 회사들 다 상태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스톡스 50의 경우에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는 마이너스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영국은 상황이 더 안 좋죠. 마이너스 한 20%쯤 나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뭐 다른 신흥국들도 보면 뭐 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지만 중국을 빼고 나면 그렇게 크게 뭐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한국이 미국, 중국 빼고 나면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제가 좀 전에 올해 말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스닥과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폭등했다는 나스닥과 거기는 테슬라도 들어가 있어요. P가 1100가 넘는다는 테슬라도 들어가 있는데 그 나스닥의 PE가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예상되는 기업 이익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몇 배냐를 보니까 블룸버그에 보니까 한 70배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죠. 그죠? 굉장히 비싼데 코스닥을 이걸 보니까 120배가 나와요. 120배가 나옵니다. 굉장히 비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론 기업 이익이 증가해주면 비싼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만 기업 이익이 증가할 거냐 이거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비싼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기업 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저렇게 주가가 폭등하게 된 게 올해 들어와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증가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애플, 아마존, 뭐 구글 다 마찬가지예요. 기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긴 하지만 기업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높이 평가를 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주가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펀더멘털적으로 기업 이익이 나오고 그게 꾸준하게 증가한다라는 믿음이 투자자들 사이에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 거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PE가 몇 배이기 때문에 비싸다, PE가 몇 배이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PE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좀 PE를 놓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돈을 계속 더 많이 벌어갈 것이냐 이것까지 따져야 됩니다. PE가 높다고 해서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계속 잘 벌 거다 생각을 하면 지금은 비싸다. 그럼 앞으로는 안 비싸지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주가 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주가 지수. 어떤 기업은 망하고 어떤 기업은 환상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환상적으로 성장했다고 환상적으로 무너지고 이런 일이 아니고 보면 대충 뭐 연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2%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다 묶어 놓고 나서 보면 PE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이 전체 다 뭉쳐놓고 나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아니 GDP 성장률이 2%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그러면 개별 기업에 대해서 PE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이걸 갖고 이게 비싸다 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 더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 더 벌 거 같냐. 앞으로 이게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체 주가 지수로 보면은 P만 놓고 봐도 아 이건 비싸다 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뭐 제가 좀 다른 예를 들어보자고 한다면 그런 거죠. 이 마이크로하고 매크로의 차이인데 사실 마이크로 단에서는 우리가 양자역학 이런 데 보면 별하별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죠? 개별 단위에서는 별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벼락부자에서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뭐 그 한 사람 또는 원자 한 단위에서는 뭐 별하별 일들이 다 생기고 하지만 이게 다 모여있는 하나의 사회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의 P라는 것과 개별 기업의 P라고 하는 건데 코스닥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거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동성 측면에서도 좀 불리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아직 대주 조건을 강화를 할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유동성에서 그 전에 생각하던 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미 연준 내부에서도 뭐 지역 미국 내에서는 이제 연준 의장이 있죠. 파월 연준 의장이 있는데 이 연준 의장은 FRB라고 해서 보드입니다. 이 중앙은행 내부의 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12개 지역의 지역 연방은행들이 있어요. 이 지역 연방은행들하고 이 보드하고가 다 뭉쳐놓은 걸 우리가 연준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중에서는 좀 우리가 흔히 매파적이라고 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뭐 최소한 2명 정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지금 버블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금리 인상을 앞당겨 될지도 모른다. 물론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돈을 이렇게 풀어서 주식시장이 돈의 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지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끝이 안 좋더라. 끝이 좋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수파가 이제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돈을 풀어서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돈을 기업들한테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기업들이 공격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좋아져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올라오는데 이거를 더 끌어올려가지고 더 올리려고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놓은 거는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 정도면 돈 푼 건 된 거 아니냐? 올라와야 되는데 기업 투자가 잘 안 증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재정을 더 풀어가지고 이쪽에다가 기업들을 더 투자를 하게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서 다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에서 다소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전 세계 시장, 한국 시장을 빼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지금 행보 국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뭐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뭐 3분기에 성장률 엄청 좋긴 한 것 같아요. 2분기에 마이너스 30% 갔다가 아마 3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플러스 30%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건데 사실 우리가 잘 알죠. 이 힘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사람들은 집에 있어야 되고 쓸 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또다시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돈을 아마 또 경기 부양책을 또 통과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규모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미국 내에서도
이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버블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물론 민주당이 대통령 되면 많이 쓰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이야 야당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권을 하면 지금 많이 썼다가 나중에 후유증 나올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집권하면 이게 또 말이 좀 바뀝니다. 말이 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년을 끌고 가면서 경제를 4년 동안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말이 바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횡보하는 정도의 움직임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ICT, 그러니까 정보 통신 기술 쪽에 특별한 강점이 없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신흥국의 경우에는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블랙락의 Think CEO, PINK가 아니고 FINK, 그 철자를 그렇게 쓰시는 분이 CEO인데, 그분이 신흥국에 대해서,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회사가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도 제일 큰 ETF가 있고 한데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ICT를 갖고 있는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신흥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봅니다만 바이러스를 잘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신흥국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흥국은 좀 약세 움직임이고, 미국이나 중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주가 상승이 좀 높았고, 근데 다른 나라들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따라가주면 사실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힘을 못 받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만 비싸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중국은 지금 개혁 개방, 새로운 어떤 개혁 개방을 진행하고 있어서 미국 자본이 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멘텀이 없죠. 모멘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비싼 거는 돈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우리하고는 또 다른 이유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중국이 비싸진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 시장의 뭐 상대적 약세라고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뭐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고 올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상대적인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